고요한 동강을 읽지 않았고 읽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반품이 아니라 반납을 이제 하려는 참에 그냥 가기 아까워서 이렇게 하나 찍어둡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자, 이 책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루카치가 본 고요한 동강, 제가 잠깐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는 되게 잘 쓴 소설이다 이고요. 이 책에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은 그 고요한 동강인데요. 이거에 이제 전범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예요. 전쟁과 평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다루죠. 전쟁 내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 일상생활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 이제 거기는 나폴레옹 전쟁이고요. 이 고요한 동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양차 대전 사이에 그 적동의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딱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죠, 우리로 치면 그 김나지움 중고등학교에서도 전쟁과 평화하고 이거 고요한 동강 같이 읽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망했죠.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망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소련이 해체됐죠. 그러고 나서는 고요한 동강은 이제 사라지고 그래도 뭐는 남았다? 전쟁과 평화는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전쟁과 평화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요한 동강에 대해서 이 루카치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도 동강이 잘 쓴 작품이다. 엄청나게 잘 쓴 작품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격찬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의 위대함이었고요. 더 옛날에 쓴 거잖아요. 더 길고.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제 그 소설은 살아남은 거죠. 고요한 동강은 어떤가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루카치가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거는 계속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그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측면, 그게 되게 강하고, 모든 것이 다 비극인데도 인물들이 그래도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민초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들, 어떤 민중적인 저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인물들이 보여주고, 주인공 그리고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리랑 계속 그 관계를 맺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는데, 악시오나라고, 그녀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이제 인물들이 그렇고, 이제 혁명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아주 일관되게 그거를 지켜가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SR에 딱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 패턴이나 여러 가지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소설에 결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루카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륜인데 악시오나하고 그리고리가 멀쩡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면 사실 그럴 리가 일단 없는 거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이념을 실현하는 거고,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올바른 사회를 이제 건설하는 거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욕망보다는 대의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흔들리는 그런 측면들이 이 고요한 돈에 더 이제 장점이 될 수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루카치가 이제 계속 말해온 내용, 서사시가 있죠. 고대 서사시가 있어요. 뭐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거요. 아킬레우스나 뭐 오드세우스가 나오는 그 서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뭐 돈키호테라든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라든지 뭐 감정교육이라든지 루카치는 감정교육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발자크라든지 뭐 쭉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부르주아 서사시, 기존에 이제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장르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부르주아 소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르주아 소설 이후에 새로운 소설, 그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소설이에요. 그거의 어떤 표본, 굉장히 뛰어난 전범이 이 고요한 동강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논의를 끝을 내는데, 진짜 수사법의 압박이 엄청나고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쨌거나 이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르주아 사회에서 서사 예술이 문제적으로 되고 심지어 영락하게 된 때에
진정한 서사적 전통이 건설기의 사회주의 문학을 통하여 흥미있고도 독창적인 형식으로 혁신되고 확장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 사회에서 서사예술이 문제적으로 된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하지 못한 거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만도 언급이 되던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소설 장르에. 그래서 이제 저 유럽은 그게 이제 망했는데 여기 소련에서는 오히려 더 위대한 어떤 형식의 서사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이 고요한 동강이다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위대한 서사 문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쓰인 거가 결코 우연이 아니면 필연이라는 건데 그 필연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라는 시스템의 어떤 특수성, 그런 거하고 이제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그런 거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백성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백성, 민초의 삶을 다룬 소설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또 톨스토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지주 귀족이 이 농노,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양민을 보는 시각인데 이 숄로호프는 다름 아닌 혁명가의 눈으로 볼셰비키의 눈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한 중요한 단계를 이제 관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대한 형식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완벽하게 이른바 긍정적인 주인공, 그 소비에트 그 SR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이 소설의 결함이 될 수는 없다고 엄청나게 이제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소설을 읽어봐야 되는데 소설은 어떠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책을 빌려온 것은 이렇게 두 권으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팔았습니다. 요 책등이 되게 파란데 이게 번역자가 백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백석을 가지고 와봤고요. 백석 시집이고요. 요것은 이제 백석의 그 일종의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흑역사라기보다는 비어있는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소설가 김연수가 이제 작품을 하나 썼는데 백석의 이 소설 제목이 뭔가요? 7회의 마지막인가요? 그러니까 백석이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리 없다. 저 기간 동안 분명히 뭔가를 썼을 것이다에 착안을 해가지고 약간은 추리소설, 스릴러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추리소설 형식으로 이제 썼던 것 같고 빅토르인지 뭔지 뭐 아무튼 그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고려인이 나오고 그 사람이 백석의 원고를 갖고 갔었던가 무슨 뭐 비밀을 갖고 갔었던가 해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식이어서 러시아 얘기도 좀 나오고 중간에 아흐마토바라고 러시아 시인이 있습니다. 20세기 여성 시인인데요. 그 아흐마토바 시도 이제 제사로 인용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도 조금 이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워낙에 이제 김연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 토대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진 않았었고요. 그보다는 일단 저는 전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백석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살 수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쓰지 않았을 리는 없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조금은 네 그렇고 아무튼 이제 백석이 연결고리여가지고 가져와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역인데요. 백석이 이제 창작을 거의 안 하고 근데 원래 시인들은 보통은 상대적으로 소설가보다는 일반적으로 명줄이 좀 짧은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창작의 명줄이 보통은 좀 짧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뭐 황동규 이런 시인은 지금 뭐 계속 쓰고 계실 거라고 진짜 그쪽은 그렇게 생각을 저는 뭐 하죠. 반면에 이제 최승자 이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이 들고 하나 낸 또 시집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놀라울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제 소설에 비해서 시는, 그리고 이제 랭보 같은 시는 아주 대표적이죠. 1020 때 잠깐 쓴 시로 문학사에 족적을 남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는 어쨌거나 조금 명줄이 짧은 편이다, 소설보다. 그거 하나 얘기를 하고, 백석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 뭘 했냐면 백석이 러시아어를 배웠고 러시아어를 했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시를 많이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시도 많이 번역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소설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총 8권인가까지 있는데 백석이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라 해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2권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밖에도 숄로우프의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이거는 제목 자체가 너무나도 숄로우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제프의 청년 근위대, 또 고리키 것도 뭐 하나 번역을 하려고 하거나 뭐 시도를 완성은 안 해도 했던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200자 원고지 따지면 2280매 1권이 2권은 2338매 합치면 4618매의 엄청난 사실은 분량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권을 보면은 뭐 그냥 이거는 번역가예요. 이 정도 번역했으면 해가지고 이제 백석이 번역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한 동강은 어떤 작품인가에 대한 이제 해설을 이제 여기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이제 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이자 이제 평론가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러시아 문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러시아 문학 전공자가 쓴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참고를 했냐면, 이제 박혜경인데요. 이 사람은 한림대 교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배 언니고요. 선배인데, 2003년도에 이 고요한 동강에 대해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전공이 아니신 분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뻘짓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적어도 연구자들은 여전히 숄로우프와 고요한 동강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학문의 장에서 다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는 짓이 뻘짓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기쁨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박혜경이 이 논문에서 쓰는 거를 박민호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줄까지 지금 꺼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러시아 문학에서 까자끄는 이 고요한 동강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까자끄들이에요. 다 까자끄들인데요. 이 까자끄는 때로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간들로 매도되거나 때로는 문명화된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로 지나치게 경외의 대상이 되거나 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의 짐승 취급받고요. 하나는 거의 뭐예요? 신화 속의 그런 인물들처럼 너무 추앙되는 거예요. 그러나 숄로우프가 그리는 까자끄는 결코 동물적이지도 자연과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신비한 존재도 아니다. 그에 의해서 까자끄는 신비함을 묻고 인간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숄로우프도 나름대로 그 반체제 문화 비스름하게 그 주류 안에서는 또 많이 이제 그 비판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숄로우프를 전공하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유학 시절에. 당연히 자기 전공이니까 작가를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이 치잖아요. 근데 그 연구자가 작가를 높이 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작가는 굉장히 논쟁적인 작가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숄로우프를 관변 작가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요한 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딱 표본인 작품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소설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여기 주인공 그리고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에 나오는 긍정적인 주인공과는 아주 결이 다른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죠. 그것도 전통적인 뭡니까? 그 사회주의하고는 아주 다르다. 뭔가 되게 논쟁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를 즐기는데요.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랬고, 이러나 저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건 거죠. 그 리얼리즘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비화하지도 않고 그렇다 폄하하지도 않고 정말 그 까자끄들을 민중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박민호가 이제 자기 글을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게 두 사람의 그 연애 서사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건데요. 그 그리고리하고 악쇼나요. 이 사랑이 어떤 도덕률이나 이념으로도 통제 구속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반소비에트적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넘어서야지 그게 SR인 건데, 이게 사랑에 종속돼 버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악쇼나가 먼저 결혼한 상황, 그러니까 얘는 원래 유부녀예요. 왜냐면 둘이 결혼 안 시키고, 이 그리고리가 약간 중농 정도는 되는 그런 농부거든요. 완전 빈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경우 그렇듯이 약간 정략 결혼처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고, 유부녀로 원래 있었고 악쇼나는. 근데 이제 둘의 관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악쇼나가 일종의 이제 그 러시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여성인 거죠. 굉장히 뭡니까?
넘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갖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고리아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에 산적이라고 돼 있던데 파르티잔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쪽에 이제 잠깐 들어가게 되나 봐요. 혹은 잡히거나 그러고 이제 결국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망치게 되는 모양인데, 그때 이제 소규모의 접전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악셔나가 총 맞아 죽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의 플롯 자체가 이제 한편으로는 중단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로지 죽음에 의해서만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이별과 더불어서 소설은 더 이상의 전개를 멈추고 결말을 맞이한다. 이거 이제 박민호가 요약을 한 건데요. 한 문단인데, 그래서 은근히 이게 이제 사실 연애서사고, 제가 그 영화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집중해서 본 건 아니었는데,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었던 게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토지예요, 토지. 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은 아니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미스터 션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되는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옆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마이너 부수적인 이제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 부수적인 인물들은 뭡니까? 다 또 각각의 서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봉순이하고 길상이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무당집 딸내미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지? 그 박경리 선생님이 박꽃 같다고 했던 적인데, 거기도 이제 그 어떤 남자랑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엮어지지 않고 얘는 또 이민애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얽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툼한 핵심적인 서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역사를 끼고 같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죠. 예컨대 이제 토지 2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서희가 길상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서희는 그 대갓집 마님으로서의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 그걸 친일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남편인 길상이는 또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뭐 자기가 가서 다 이렇게 총 쏜다고 독립운동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군자금을 그쪽으로 다 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상홍 어르신인 거예요. 깨어있고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쪽이 의병들, 독립운동 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소설을 깊이 읽으려면 드라마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훅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야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그 미스터 션샤인으로 치자면 이제 다음 회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방으로는 놓쳤더라도 한번 꽂히면은 찾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그걸 누워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또 보고, 시즌마다 복습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이 고요한 동강이 저한테는 그런 작품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갔고 이론적으로만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품의 의의를 이제 짚은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여기 아까 그 루카치가 한 거하고도 조금 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설에서 박민호가 세 번째 쓰는 거는 백석이에요, 백석. 백석이 이 작품을 어떻게 번역했냐. 이제 러시아로 언제 배우고, 러시아 문학과 언제 이렇게 친해지고,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일제 말기에 만주에 체류하면서 고요한 돈을 번역했다. 근데 딴 일 안 하고 번역을 하면 뭐 이거 번역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뭐 한 1, 2년? 뭐 다듬고 뭐 하고 해도 한 2, 3년 정도면 될 건데, 이제 백석 문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죠. 예, 뭐 다 당연히 그건 그래요. 그래서 뭐 잘된 번역이고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민호 해설에 보면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우리말 을 많이 쓰죠. 토속적인 표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백석 시를 읽어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백석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풍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풍습, 풍속의 핵심은 뭐예요? 다 먹는 거거든요.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고, 초복, 중복, 말복에는, 복날에는 닭을 삶아 먹고, 혹은 뭐 육개장을 끓여 먹고, 또 열애아홉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를, 창포불에 머리를 감는다든지,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하고 다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세시풍속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그 백석시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세태소설에 끌렸을 법하고, 소설에 이제 처음을 펼치면 그냥 이거는 순환이대 느낌이 나요. 이근찬인가요? 맞나? 순환이대. 그 느낌이 나요. 맨 처음에 이제 펼치면은 여기 이제 강가에서 늙은 아버지랑 아들인가가 이제 이거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잉어를 잡네 마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늙은 아버지 혹은 중년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오고, 또 악쇼나 젊은 이제 애가 젊은 젊은 아들이 그리고리였나 봐요.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굉장히 평범한 어촌 마을에 이제 이런 풍경 같은 것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휘우둠이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휘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데는 물론 동의를 하는데,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휘가 너무나도 풍부하면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박완서 소설을 읽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김유정의 동백꽃, 뭐 황순원의 소나기 이런 거를 읽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제 고전이니까 뭐 모르는 단어도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가 이렇게 마타리꽃이야, 마타리꽃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 이러면 마타리꽃이 뭐지 해가지고 뭐 챗GPT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구글이나 우리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무리 고전이라도 번역서에 너무 이제 이렇게 생경한 단어가 많이 나오면 득보다 더 실이 이제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저자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저자가 사실 그렇게까지 막 풍요로운 어휘를 구사한 게 지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동일 단어를 물론 맥락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옮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주를 하면 오히려 이건 번역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배신이 되는 거죠. 흔히들 그 말 하잖아요. 이제 번역이 배신이라고. 진정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거를 대출을 한 게, 이게 보시면 백성문학 선집 4권 5권 그래요. 백석문학 선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백석 때문에 저도 가지고 온 거고요. 향후 이제 고요한 동강을 읽는다면은 아마 백석 번역으로 읽지 않고 그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맹은빈인가, 그 동서문화사 번역이 옛날 거긴 한데 의외로 괜찮거든요, 번역이. 예컨대 닥터집하고도 제가 번역할 때 참조를 많이 했었는데 열린 책들이나 오제국 번역이 있고 박형규 번역이 있어요. 근데 그 동서문화사 번역이 제일 나았어요. 그 세 개 번역 중에 갑자기 역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현인가? 아무튼 그 번역이 제일 나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읽는다면은 이제 그걸로 보도록 할 것이고, 요것은 이제 뭡니까? 그 백석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인이 시를 쓰지 않고 시 쓰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다른 식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저는 뭐 불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백석이 맞아 죽었나요? 뭐 어디 가가지고 총 맞아 죽었나요? 뭐 여기 마지막에 고요한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네. 고요한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체제의 비정한 문화 현실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운명에 속할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번역한 백석은 이후 평양에 머무를 수 없었으며 삼수로 내려가 긴 후반기 인생을 살아야 했다. 예부터 천재적인 문학인에게는 불운이 뒤따르기 마련인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요 해설을 끝내고 있는데, 삼수가 어디에 뭔가 굉장히 시골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불운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에 살다가 어디 경상남도 거창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게 불운한 게 아닌데. 그리고 저는 말년에 오히려 백석이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게, 그 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평온했을 것 같고, 그냥 인간으로서는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디테일은 까먹었는데, 그 자야랑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 어떻게 보면 애인인 거죠. 자야랑 젊은 날에 연인이랑 헤어지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여자 만나서 애도 되게 많이 낳았더만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운이라고 딱히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는 뭐 독자들한테도 고마운 일이지만, 번역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번역하는 그에게도, 그러니까 백석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사실 읽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건 이제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했던 책 이거도 그렇고, 이제 반납하려고 제가 지금 다 모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10,000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10,000원. 9,000원. 책값 5,500원, 배송료 3,500원. 그래가지고 알차게 잘 읽었는데, 한편으로는 루카츠에 대한 엄청난 환멸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훈 같은 걸 하나 얻어가자면,
이 숄로호프도 사실 읽기 쉬운 작가가 아니고 고요한 동강도 읽기 쉬운 소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못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확실히 그 대가죠, 그죠? 루카츠가 이런 어떤 인류 비평가들은 그런 어떤 그 엄청난 성실성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비평적 감각이 제가 이제 많이 죽었다고 말씀은 계속 하고 있네요.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이거를 연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숄로호프도 마찬가지고요. 동강도 마찬가지인데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그러니까 착한 놈, 못된 놈, 못생긴 놈에서 이제 우리가 착한 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썼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지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의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 그 밖에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뭐예요?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내 틀 안에서 어떻게든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착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되게 잡고서 이 작품은 별 볼 일 없어. 이 관변 작가가 그냥 쓴 뭐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쓰는 게 의미가 사실 없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위장 논쟁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숄로호프이 쓴 거냐 마냐 이거는 그때 제가 전공했던 선배한테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20, 30대, 20대 젊은 작가가 썼다고 하기에는 이제 초반에 너무 이제 좀 잘 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설은 어떤 그 인간사와 세상사에 대한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들어가는 경험적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린 친구가 쓴 것 치고는 너무 시선이 성숙된 거예요. 뭐 문체나 묘사하고 이런 거는 뭐 네, 그렇다 쳐도 너무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고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제 와서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이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작품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한 명이 다 썼을 리는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쓴 어떤 인간 혹은 인간들의 총체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고요한 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에 우리가 이제 숄로호프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지금에 와서 뭐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썼네 말하는 전혀 중요한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럴 일 별로 없었을 것 같은 것이 작가들마다 그 재능이 폭발하는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화가도 마찬가지고 이건 작곡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문학적으로는 진짜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예를 들자면 까미 같으면은 그 이방인을 쓸 때 제일 빛났던 것 같고요. 도스옙스키는 죄와벌 쓸 때 반짝 빛났다가 좀 죽었다가 이제 까라마조프 때 진짜로 빛나고 톨스토이는 전평이랑 안나 까레니나 쓸 때 제일 빛나요. 나이 먹는다고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작가마다 제일 빛나는 이제 시절이 있는데 숄로호프는 그게 이제 20대였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이제 작품집이 되게 많이 읽히고 있는 김혜란 같은 경우에 데뷔작이었던 그 소설집 달려라 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20대가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세계관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제가 읽고서 놀랬던 게 되게 지금 어린 작가인데 물론 저보다 그렇게 많이 어리진 않아요. 근데 보통의 이제 그 젊은 작가들은 자의식이 되게 충만해 있고 위학이라든지 위선이라 젊은 날의 김영하 소설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게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느낌들이 되게 강한데 김혜라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 본인은 자의식 충만했다고 하지만 자의식 충만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연민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배제된 적어도 이제 그런 가치라는 게 쓸모없다 내지는 이제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인식이 그 들어가 있는 소설인 거예요. 20대가 썼는데 달려라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20대라고 해서 이런 식의 묘사가 불가능하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놔가지고 생각난 김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숄로호프의 고요한 동강 백석이 번역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백석 시집. 제가 이거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에도 썼었던 김현수의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창작 수업에서 썼었는데 창작 수업에서는 장편 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학생들한테는 발췌독을 시키고 저는 이제 읽는 거죠. 저는 돈 받고 수업하니까. 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 작품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